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정숙은 남편 병상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멍하니 링거가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68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남편 철수 70세가 갑자기 쓰러진 지 일주일째였다. 뇌졸중이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머님, 보험 서류 때문에 가족분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큰아들 민준 38세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유전성 질환 확인용이래요.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하다고 하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해야 할 것 같았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고 남편의 회사에서 들어둔 보험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앞으로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 우리 다 하자. 내 동생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하라고 해. 며칠 후 가족 모두가 병원에 모였다. 정숙과 남편 두 아들. 간호사가 면봉으로 입안을 닦아내는 간단한 절차였다. 가족관계 확인용입니다. 간단한 절차예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간호사의 친절한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렸다. 일주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재활치료를 시작했고 간단한 단어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정숙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돌봤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젊은 시절엔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익숙한 존재였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정숙이 병원 행정실에 보험 서류를 제출하러 갔을 때였다.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잠깐만요. 그녀가 서류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다시 집어넣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붉은 도장. 부자관계 불일치라는 글자. 저게 뭔가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이건 개인정보라서 보여드릴 수 없는 건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숙은 그 종이를 보고 말았다. 검사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피검사자 김철수와 김민준의 부자관계 일치도 0%. 생물학적 부자관계 성립 불가.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직원이 황급히 물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물을 마실 수조차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이게 무슨... 정숙은 겨우 말을 이어갔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검사 결과가 바뀐 거 아닌가요? 여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검사는 정확도가 99.9%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잠시 멈췄다. 다른 가족분들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큰아드님만. 정숙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아니, 철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다. 30년도 더 된 어느 여름날의 기억. 정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숙은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공포가 올라왔다. 병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민주는 회사에 갔고 병실엔 정숙과 남편 둘뿐이었다.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저 사람은 알까? 아니, 알 리 없어. 나도 몰랐는데.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남편은 늘 민준에게 유난히 냉담했다. 동생인 민호에게는 다정했지만 큰아들 민준에게는 항상 거리를 두었다. 쟤는 나를 안 닮았어. 남편이 가끔 그런 말을 했었다. 정숙은 그때마다 친정 쪽을 닮았나 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이제 그 말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혹시 남편도 눈치챘던 걸까?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 정숙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민준이가 정말 철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의 아들일까? 정숙은 알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38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질 것 같았다. 새벽녘 정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 돌잔치, 첫돌, 유치원 입학식. 사진 속 민준이를 보며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남편의 동생, 철호 65세의 사진이었다. 가족 모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민준이의 얼굴과 철호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정숙은 깨달았다. 닮았다. 너무나도 닮았다. 어쩌면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정숙은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감췄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 비밀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지만 정숙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눈을 붙인 것이 새벽 5시였다. 알람도 없이 7시에 눈을 뜬 정숙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오해야. 분명 오해일 거야. 정숙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되뇌었다. 부은 눈을 찬물로 식히며 화장을 했다. 병원에 가야 했다. 남편을 돌봐야 했다.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립스틱조차 제대로 바를 수 없었다. 병원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직 그 붉은 도장만 계속 어른거렸다. 부자관계 불일치. 그 네 글자가 정숙의 인생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먼저 와 있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편찮으세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오히려 정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아버지 옆에 앉아 말동무를 해주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재활치료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철수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응.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민준의 얼굴에 스치는 서운함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숙은 깨달았다. 항상 이랬다. 남편은 늘 민준에게 냉담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대학에 합격해도 결혼을 해도 남편의 반응은 언제나 미지근했다. 반면 둘째 민호에게는 달랐다. 민호가 무엇을 해도 남편은 기뻐했고 칭찬했고 자랑했다. 왜 형한테만 그러세요? 어렸을 때 민호가 물은 적이 있었다. 남편은 그저 형은 형이고 너는 너지라고만 대답했다. 그때는 그저 성격 차이려니 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달리 보였다. 민준이 병실을 나가고 정숙과 남편만 남았을 때였다.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남편도 알고 있었을까? 민준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남편은 그저 TV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금 물어볼 수도 없었다. 오후에 시동생 철호가 병문 안을 왔다. 형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요. 철호는 밝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정숙은 철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민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철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며칠 제대로 못 자서.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수님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형님 간병하시느라 힘드시죠?
철호는 병상 옆에 앉아 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이야기, 동네 소식, 조카들 이야기. 그러다 문득 말했다. 민준이 정말 잘 컸어요. 요즘 회사에서도 인정받는다며요? 형님 자랑스러우시죠? 하지만 철수의 반응은 역시나 냉담했다. 고개만 까딱했을 뿐이었다. 형님은 왜 맨날 그러세요? 큰 조카한테만 그렇게 차가우셔. 철호가 농담조로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내가 대신 키우는 기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민준이가 저한테 더 잘 따랐잖아요. 그 말에 정숙의 손이 멈췄다. 과일을 깎다가 손을 베일 뻔했다. 철호의 그 말이 농담이 아니게 들렸다. 내가 대신 키우는 기분. 그건 정말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철호는 정말 자주 찾아왔다. 주말마다 조카를 데리고 놀러가고 장난감을 사주고 공부를 가르쳐 주었다. 형님이 바쁘시니까 제가 조카라도 잘 돌봐야죠. 철호는 늘 그렇게 말했다. 당시엔 고마웠다. 남편이 무심한 만큼 철호가 민준이를 아껴주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다. 혹시 철호도 알고 있었던 걸까? 민준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숙은 철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묘한 감정이 어려 있는 것 같았다. 철호가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병실에 남았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30년 전 그 여름. 남편 철수는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아 6개월간 집을 비웠다. 정숙은 당시 30대 중반이었고 8살 민준이와 5살 민호를 키우고 있었다. 젊은 엄마로서 육아는 힘들었고 남편이 없는 집은 외로웠다. 그때 철호가 자주 찾아왔다. 형수님 혼자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을 받아주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거들어 주었다. 정숙은 고마웠다. 아니, 고마운 것 이상이었다. 외로웠던 정숙에게 철호의 존재는 위안이었다. 어느 더운 여름밤이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정숙과 철호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형수님 많이 외로우시죠? 철호의 말에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정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의 실수가 38년 후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지만 하느님, 이게 제 벌인가요?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다. 빈 병실에 그녀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다. 함께 늙어온 손이었다. 여보, 미안해요. 정숙은 속삭였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정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용기가 쉽게 생기지 않았다. 38년간 감춰온 비밀. 그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아무도 모르는 그 상자. 손때 묻은 판지 상자를 열자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들이 나왔다. 1995년 여름의 기록들이었다. 일기장을 펼치는 정숙의 손이 떨렸다. 30년 전 자신이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7월 15일. 철수는 여전히 싱가포르에서 연락이 뜸하다.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하고 나는 너무 외롭다. 정숙은 그날들을 떠올렸다. 1995년 여름 남편 철수가 해외 근무를 떠난 지 석 달째였다. 주말 부부도 아니고 완전히 떨어져 지내는 6개월이었다. 국제전화는 비쌌고 이메일도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남편과의 연락은 일주일에 한두 번, 짧은 통화가 전부였다. 형님이 집을 오래 비우시니 힘드시겠어요. 철호가 처음 찾아온 건 남편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그는 과일 상자를 들고 왔고 아이들과 한참을 놀아주었다. 삼촌. 민준이와 민호는 삼촌을 무척 좋아했다.
처음엔 정말 그저 친절한 시동생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르는 것이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되었고 저녁을 먹고 가는 날이 많아졌다. 정숙은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거부할 수 없었다. 외로웠으니까. 8월 3일. 오늘도 철호가 왔다. 아이들 과외를 봐준다며 3시간을 있었다. 저녁은 내가 해서 함께 먹었다. 철수에게 미안하지만 철호가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 일기를 읽던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때의 자신은 정말 순진했다. 아니, 순진한 척했는지도 모른다. 철호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결정적인 날은 8월 17일이었다. 유난히 무더운 밤이었다. 아이들은 일찍 잠들었고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라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다. 철호가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형수님, 맥주나 한잔 하실래요? 더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거실에서 둘이서 맥주를 마셨다.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였다. 날씨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회사 이야기.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형수님, 외롭지 않으세요? 철호가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외롭지. 남편이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운 건 처음이니까. 철호는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저도 형수님이 걱정돼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정숙은 손을 떼어야 했다. 그 순간 떼어야 했다. 하지만 떼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남편이 떠나기 전부터 이미 둘 사이는 냉랭했으니까. 육아와 살림에 지친 정숙에게 남편은 무관심했으니까. 형수님. 철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정숙은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머리로는 알았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이 허락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눈을 뜨자마자 후회했다. 철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다. 미안해요. 형수님. 이건 제 잘못이에요. 형님한테 죄를 지었어요. 정숙은 그 쪽지를 찢어서 버렸다. 그 후 2주일 동안 철호는 오지 않았다. 정숙도 연락하지 않았다. 둘 다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한 달 후 정숙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9월 20일. 산부인과를 다녀왔다. 임신 6주.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축하할 수가 없다. 정숙은 그때의 혼란을 기억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남편이 귀국한 것은 9월 초였다. 그리고 남편과 관계를 가진 것은 그가 돌아온 첫날 밤이었다. 계산상으로는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정숙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불안을 안고 민준을 낳았고 키웠고 38년을 살아왔다. 남편에게도 철호에게도 민준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죄였다. 설마 그럴 리가. 정숙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의 아들일 거야. 분명 그럴 거야.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철수를 닮지 않았다는 것을. 정숙은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30년 전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때의 외로움, 그때의 순간적인 나약함, 그리고 그 이후 평생을 짊어진 죄책감.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내일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괜찮아. 엄마가 아빠 잘 볼게. 전화를 끊고 정숙은 아들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 그 아이에게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 여름날도 비가 내렸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과거는 결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일요일 오후였다. 병실은 다른 날보다 조용했다. 주말이라 회진도 없었고 방문객도 적었다.
정숙은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읽는 것인지 그냥 책장을 넘기는 것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며 철호가 들어섰다. 정숙은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다. 아, 철호 씨. 심장이 요동쳤다. 철호를 보는 것이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었다. 철호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다. 형님 운동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물리치료사한테 배운 운동법이 있거든요. 그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 능숙하게 팔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형님 아프면 말씀하세요. 천천히 할게요. 정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철호는 정말 형을 잘 돌봤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병원에 들렀고 매번 뭔가를 가져왔다. 과일, 책, 음악 CD. 형을 위한 정성이 가득했다. 아니, 형만을 위한 것일까? 혹시 죄책감 때문은 아닐까? 형수님, 커피 드실래요? 제가 사올게요. 철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쌀쌀하게 나왔다. 철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후 철호가 남편의 운동을 마치고 의자에 앉았다. 형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석 달 안에 걸으실 수도 있대요.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이었다. 형수님. 철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정숙은 철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을 읽으려 했다. 그도 알고 있을까? DNA 검사 결과를? 저는 괜찮아요. 정숙의 대답은 차갑게 들렸다. 철호는 뭔가 눈치챈 듯 말을 이었다.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형수님이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 정숙은 손에 든 컵을 꽉 쥐었다. 피한다고? 피해야 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나예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철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형수님,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게 부담스러우신가요? 말씀하시면 횟수를 줄일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정숙은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해요. 그냥. 요즘 제가 예민해서 그래요. 철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준이가 어제 저한테 전화했어요. 정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병원비 때문에 보험 처리하는데 서류가 복잡하다면서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 했는데. 됐어요. 정숙이 소리쳤다. 이번엔 남편뿐 아니라 철호도 놀랐다. 형수님. 그냥 됐다고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철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그가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형수님 혹시.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혹시 제가 30년 전 일 때문에 아직도 미안해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정숙은 숨이 멎었다. 철호가 계속 말했다. 그때 일은 평생 제 죄예요. 형님한테도 형수님한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가 민준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게시판을 바라봤다. 그래도 민준이는 정말 잘 자라줬어요. 나가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 당장 나가요. 철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정숙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철호도 알고 있었다. 민준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 조카를 향한 그 유난한 애정은 삼촌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숨겨진 애정이었던 것이다. 침대에서 남편이 소리를 냈다. 정숙은 황급히 다가갔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남편은 손을 빼려 했다. 약한 힘이었지만 거부의 의미는 명확했다. 여보, 당신. 정숙은 깨달았다. 남편도 들었다. 철호의 말을 들었다. 비록 제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귀는 멀쩡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DNA 검사 결과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30년 전 그 일을, 그리고 철호의 고백을 지금 들었다. 남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숙도 울었다. 두 사람은 침대를 사이에 두고 말없이 울었다. 38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었다. 사랑도 미움도 용서도 죄책감도 모두 뒤섞인 눈물이었다. 알았어. 남편이 겨우 말했다. 처음부터. 알았어. 정숙은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아내를 보지 않으려는 듯. 그날 밤 정숙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 비상계단에 앉았다. 텅 빈 계단에 혼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 남편도 알고 철호도 알고 이제 곧 민준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기도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차가운 계단과 어두운 복도만이 그녀의 기도를 들었을 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갈게요. 아버지 상태 어때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괜찮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정숙은 생각했다. 내일 아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어떤 얼굴로 아들을 봐야 할까?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정숙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남편도 아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정숙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새벽 5시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개인 물품이 보관된 옷장을 열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져온 남편의 가방이 거기 있었다. 정숙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가방을 열었다. 옷가지 사이에서 낡은 가죽 수첩이 나왔다. 남편의 수첩이었다. 정숙은 수첩을 펼쳤다. 주소록 메모들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 종이가 누렇게 바랜 것으로 보아 오래된 편지였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정숙에게. 남편의 글씨였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내가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죽고 나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써야만 했다. 30년간 가슴에 품어온 말들을 꺼내야만 했다. 나는 안다. 민준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1995년 9월 내가 싱가포르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너의 얼굴에서, 너의 눈빛에서, 그리고 너의 침묵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읽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몰래 혈액형 검사를 부탁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참아야 했다. 왜냐하면 나도 죄가 있었으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나도 외로움을 핑계로 잘못을 저질렀다. 현지 직원과의 관계. 한 번이 아니었다. 나는 남편으로서 실격이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너의 잘못을 용서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둘 다 죄인이었으니까. 민준이를 보면 마음이 아팠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의 배신의 증거라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민준이에게 차갑게 대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어서였다. 하지만 민준이는 잘 자라줬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로. 그럴 때마다 나는 더 괴로웠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 그런 생각을 했다. 철호가 민준이를 유난히 아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조카 사랑이려니 했다. 하지만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철호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니, 철호가 바로 민준이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몇 번이나 철호를 다그치려 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내게도 말할 자격이 없었으니까. 우리 셋은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각자의 비밀을 안고 각자의 죄책감을 안고. 정수가, 나는 끝까지 너를 지켜주고 싶었다.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민준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것이 남편으로서, 아니 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숨길 것인가? 나는 답을 주지 못한다. 나 자신도 답을 모르니까.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민준이는 누구의 아들이든 잘 자란 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운 것은 너라는 것. 정수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비록 우리의 결혼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38년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부디 민준이를 잘 부탁한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철수. 편지를 읽는 내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30년 동안 혼자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다. 정숙만 괴로웠던 것이 아니었다. 남편도 철호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온 것이다. 여보. 정숙은 침대로 다가갔다. 남편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이었다. 여보, 나 이 편지 읽었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남편은 입을 움직였다. 말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용서. 못해. 겨우 나온 말이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남편이 계속 말하려 했다. 아무 죄 없어.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알아요. 알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울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과 남편에게 그 햇살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지금 모든 것이 차갑게만 느껴졌다. 민준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다. 모르겠어. 너가 결정해. 정숙은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결정을 해야 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끝까지 숨길 것인가.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민주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아버지의 냉담함을, 삼촌의 유난한 애정을.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다. 민주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의 행동이, 아버지의 태도가, 그리고 삼촌의 방문이, 모든 것이 뭔가 이상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 생각에. 동료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 민주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동생 민호를 만났다. 형, 뭐 급한 일이래? 민호가 물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민호야, 너도 느끼지 않았어? 요즘 엄마 상태가 이상하다는 거. 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느꼈지.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여. 아빠 간병하느라 그런 거 아닐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 같지 않아. 뭔가 다른 것 같아. 엄마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형을? 민호가 의아해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그리고 아빠도. 아빠는 늘 나한테 차가웠잖아. 근데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아. 나를 아예 안 보려고 해. 민호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 아빠가 아프셔서 그런 거야. 너무 생각하지 마. 그리고 아빠는 원래 형한테 표현을 못 하시잖아.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그냥 표현 못하는 게 아니야. 뭔가 다른 거야. 그날 저녁 민주는 병원에 갔다. 어머니는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살짝 다가가 엿들었다. 네, 알았어요. 그 서류는 제가 처리할게요. 아니요, 민준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서류?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거지? 어머니는 통화를 끝내고 돌아서다가 민준과 마주쳤다. 민준아, 언제 왔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금요. 엄마 무슨 서류예요? 민준이 물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다. 아, 그냥 보험 서류. 복잡한 게 많아서. 민준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저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없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황급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민주는 병원 행정실을 찾아갔다. 저희 아버지 보험 처리 서류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가족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보호자분께 이미 전달됐을 텐데요. 유전자 검사요? 민주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게 뭔데요? 직원은 설명했다. 보험 청구할 때 유전성 질환 확인차 하는 거예요. 가족분들 DNA 검사하셨잖아요. 민주는 기억했다. 분명 검사를 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민준이 물었다. 직원은 당황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보호자분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민주는 알아차렸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호자 중 한 명인데요. 제 이름도 검사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급자를 불렀다. 과장이 나와서 민준을 상담실로 안내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민준은 신분증을 내밀었다. 과장은 서류를 확인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검사 결과에 약간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특이사항이요? 김철수 씨와 선생님 사이에 부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 결과상 김철수 씨는 선생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과장의 말이 민준의 귓가에서 맴돌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게 무슨.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호흡이 가빠졌다. 과장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진정하세요. 천천히 심호흡하시고. 하지만 민준은 진정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확실한 겁니까? 실수는 아니고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검사는 정확도가 99.9% 이상입니다. 실수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미 결과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민주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피하는 눈빛, 불안한 표정.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래서 평생 자신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이다. 친아들이 아니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걸었다. 병원 복도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갔다. 차에 올라타서야 비로소 울음이 터져 나왔다. 38년을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누구인가? 민준의 머릿속에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삼촌. 철호 삼촌. 자신을 유난히 아껴주던 그 사람. 혹시.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DNA 검사병원 여러 병원이 나왔다. 민주는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개인 DNA 검사 가능한가요? 부자 관계 확인하고 싶은데. 네, 가능합니다. 예약하시겠어요? 민주는 예약을 잡았다. 그리고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저 민준이에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삼촌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만나서 얘기해요. 내일 시간 되세요? 다음 날 민준은 삼촌을 만났다. 조용한 카페였다. 철호는 민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다. 무슨 일이니, 민준아? 민준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삼촌, 저. 혹시 삼촌 아들이에요? 철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렸다. 민준아, 그게 DNA 검사 결과 봤어요. 아버지. 아니, 김철수 씨랑 저는 부자 관계가 아니래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럼 누구예요? 제 친아버지가 누구냐고요? 철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민준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정말 삼촌이었네요. 38년 동안 삼촌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였어요? 민준아, 들어봐. 그건. 철호가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DNA 검사 같이 받으실 거죠?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9% 일치. 철호는 민준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 민준은 그 결과지를 들고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진실을 들어야 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창가에 서 있었다. 민준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선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민준이 불렀다. 저 알아요. 다 알아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왜 말 안 하셨어요? 38년 동안 왜?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상의 철수가 눈을 떴다. 아들과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정숙이 울먹였다. 민준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저는 누구예요, 엄마? 김민준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너는 민준이야. 내 아들이야. 엄마의 아들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민준이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분은 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38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친아버지가 아니래요. 그리고 제 친아버지는 제 삼촌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철수가 침대에서 손을 들어 아들을 불렀다. 민준아. 이리 와. 민준은 망설이다가 침대로 다가갔다. 철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차가웠지. 아빠가. 너한테. 알았어요. 민준이 말했다. 이제 이해해요. 왜 저만 미워하셨는지. 왜 동생한테만 잘하셨는지.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미운 거. 아니야. 그냥. 힘들었어. 아빠도.
힘들었어.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38년간 쌓인 비밀, 고통, 죄책감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다. 민주는 깨달았다. 자신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철호 삼촌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이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세 사람은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밤을 보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가져온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3일 후 철호가 병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변호사 한 명이 함께였다. 형님, 형수님 그리고 민준아. 철호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하러 왔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온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김철호 씨의 요청으로 몇 가지 법적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철호를 바라봤다. 무슨 서류요? 철호가 입을 열었다. 유산 관련 서류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민준이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민준이 황급히 손을 저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철호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38년 동안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야. 보상?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돈으로 보상이 돼요? 38년 동안 감춰진 거짓말이 돈으로 해결돼요? 철호는 민준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안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정숙이 입을 열었다. 철호 씨, 이제 와서 이게 무슨... 형수님. 철호가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것들을.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김철호 씨가 지난 30년간 민준 씨를 위해 해온 일들의 기록입니다. 서류에는 상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다. 민준의 대학 등록금 일부, 유학비용 지원, 결혼자금, 집 구매 보조금. 모두 철호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지원된 것들이었다. 민준은 서류를 보며 놀랐다. 이게 전부 삼촌이? 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철호가 말했다. 아버지라고 밝힐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내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감사가 뒤섞인 마음이었다. 철호는 계속 말했다. 민준아, 너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해. 1995년 겨울, 내가 태어난 날. 형님이 해외에 계셔서 내가 대신 병원에 갔었지. 너를 안았을 때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이 아이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형수님도 확신하지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했어요. 형님이 돌아오셨고 민준이는 형님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최선이 아니었어요. 민준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철수 씨는 평생 고통받았어요. 우리 모두 불행했어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의 선택은 틀렸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 없어요. 철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썼다. 철호가 황급히 다가가 형을 부축했다. 형님 괜찮으세요? 철수는 동생의 손을 뿌리쳤다. 떨어져.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알아요, 형님. 저는 형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철호가 무릎을 꿇었다.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형님께 직접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비겁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철수가 울먹였다. 30년. 30년이야. 철호도 울었다. 미안해요, 형님. 정말 미안해요. 두 형제는 병실에서 마주보며 울었다. 30년간 쌓인 배신과 죄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끊어지지 않은 형제애가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들도 피해자구나. 모두가 피해자야. 엄마도 아버지도 삼촌도 그리고 나도. 분노는 여전했지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실수하고 후회하며 산다는 것을. 민준아. 철호가 아들을 불렀다. 너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럴 자격이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해. 너는 내 자랑이야. 내가 잘 자라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이 말했다.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다릴게.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민준 씨가 원하신다면 출생신고 정정도 가능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김철수의 아들로 남고 싶어요. 철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민준아. 민준은 아버지의, 아니 자신을 키워준 남자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 저한테는 아버지가 두 분인 거예요. 날 낳은 아버지랑 날 키운 아버지. 둘 다 제 아버지예요. 그 말에 철수와 철호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정숙도 울었다. 그리고 민준도 울었다. 네 사람은 병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철호가 돌아가기 전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내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 가장 힘든 건 내 어머니였어. 3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어. 나도 형님도 각자의 삶이 있었지만 내 어머니는 매일 너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을 거야.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68세의 노인이 된 어머니. 주름진 얼굴, 백발 휘어진 등. 그 모든 것이 30년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 어머니를 껴안았다.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해요. 정숙은 아들의 품에서 울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아요.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30년간의 비밀이 밝혀진 지금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철수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빠졌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한 달.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마른 것 같았다. 민준과 민호는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철호도 매일 찾아왔다. 네 사람은 철수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과거의 비밀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려 애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철수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다. 정숙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다. 미안해. 차가웠어. 민준이한테. 알아요, 여보. 당신도 힘들었던 거.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변명. 아니야. 내 잘못이야. 민준이는 좋은 아이야. 누구 아들이든 좋은 아이야.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키운 아들이에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미소였다. 고마워. 38년. 고마웠어. 저도 고마워요, 여보. 함께 해줘서. 정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철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았다. 정숙은 알았다. 남편이 떠났다는 것을. 여보.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민준과 민호는 상주로서 예를 갖췄다. 철호는 조문객으로 왔다. 형제로서 형을 마지막으로 배웅했다. 형님 편히 쉬세요. 제가 형수님과 민준이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숙은 무표정했다. 감정이 메말라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화장터에서 남편의 유골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눈물이 터져나왔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골함을 집에 모신 날 밤 정숙은 작은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남편의 유골함 옆에 조용히 놓았다. 나의 죄를 함께 묻습니다. 여보, 저도 곧 갈게요. 그곳에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날 밤 정숙은 많은 약을 먹었다. 수면제, 혈압약, 당뇨약, 집에 있는 모든 약을. 아들들이 출근한 후 혼자 있는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마침내 38년간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민준아,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약한 사람이라서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 수 없어서 용서해줘. 민준이 어머니를 발견한 것은 저녁 때였다. 엄마. 그는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 정숙은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 민준은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쪽지를 발견했다. 민준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엄마의 잘못이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그리고 내 두 아버지를 모두 기억해줘. 한 분은 널 낳았고 한 분은 널 키웠어. 둘 다 너를 사랑했어. 사랑해, 우리 아들. 민주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 이번엔 철호가 상주처럼 일을 도왔다. 민준아, 내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 30년을 버텨냈잖아. 하지만 이제는 너무 힘드셨나 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장례를 마치고 민주는 부모님의 유골함을 나란히 놓았다. 아버지 김철수, 어머니 정숙. 38년을 함께 산 부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지켜낸 부부. 민주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부디 천국에서는 행복하세요.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으세요. 한 달 후 민주는 한 통의 등기우편을 받았다. 발신인은 철호였다. 편지와 함께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도 아마 떠났을 것이다. 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지. 그래서 서둘러 정리하고 있어.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구나.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해. 너는 내 자랑이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 유산은 모두 내게 남긴다. 받아줬으면 좋겠어. 내 아이들에게 써줘. 내 어머니가 나보다 더 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혼자 30년을 고통받았으니까. 하지만 그건 벌이 아니라 사랑이었을지도 몰라. 너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 민준아, 내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 그리고 내 두 아버지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 실수했고 후회했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려고 애썼어. 부디 행복해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내 아버지 철호.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았다. 철호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민준아. 철호가 약한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왜 말 안 하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철호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희들에게. 민주는 철호의 손을 잡았다. 짐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 말에 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뭐라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르고 싶어요.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날 낳아주신 아버지. 그림자에서 날 지켜봐 주신 아버지. 감사해요. 철호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 만난 순간이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를 사랑하셨어요? 철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잠깐의 착각이었어. 진짜 사랑은 형님이 하셨지. 30년 동안 모든 걸 알면서도 가족을 지키셨으니까.
형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배신당한 아내를 동생의 아이를 품고 사는 거. 나는 못했을 거야. 하지만 형님은 하셨어. 그것도 30년이나. 철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서 나는 형님께 평생 죄인이야.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모두 용서했어요. 저도 민호도 그리고 아버지도. 김철수 아버지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3주 후 철호도 세상을 떠났다. 민주는 장례를 치렀다. 이번에는 아들로서. 영정 사진 앞에서 민주는 말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형님도 만나시고 엄마도 만나세요. 그리고 용서받으세요. 철호의 유골함을 받았을 때 민주는 결정을 내렸다. 세 개의 유골함을 모두 같은 곳에 모시기로. 김철수, 정숙, 김철호. 세 사람을 하나의 납골당에 나란히 모셨다. 납골당 명패에는 이렇게 적었다. 김철수 1955-2025- 아버지. 정숙 1957-2025- 어머니. 김철호 1960-2025- 아버지. 함께 온 민호가 물었다. 형, 이렇게 해도 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분 다 우리 가족이잖아. 삶에서는 복잡했지만 죽어서는 편하셨으면 좋겠어. 함께 계시면서. 민주는 새 유골함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지켜주셔서, 이제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가. 아이들 저녁 뭐 먹고 싶대?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3개 보였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3개의 별. 민주는 미소 지었다. 세 분 다 잘 가셨네.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족에게로 향했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를 썼다. 오늘 세 분의 어른을 모두 보냈다. 날 낳아주신 아버지, 날 키워주신 아버지, 그리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신 어머니. 38년간 숨겨진 비밀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배웠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실수하고 후회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세 분 모두 나를 사랑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나도 세 분을 사랑한다. 이제는 원망도 분노도 없다. 다만 감사와 그리움만 남았다. 엄마, 두 아버지, 부디 천국에서는 행복하세요. 저는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세 분이 물려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5년 후, 민주는 묘지를 찾았다. 손에는 꽃의 다발이 들려 있었다. 옆에는 8살 된 딸이 함께였다. 아빠,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이야? 응, 정확히는 할아버지 2분, 할머니 1분이 계셔. 딸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할아버지가 2분이야?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래. 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하늘에 할아버지가 2분이나 계시거든. 딸아이는 새 유골함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김지우예요. 잘 지내시죠? 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평화롭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하지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세 분 모두 용서하고 용서받았다. 그리고 나도 용서했다. 아빠, 할아버지들한테 뭐라고 말해? 딸이 물었다. 민주는 새 유골함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저희 가족 지켜봐달라고. 딸아이도 따라 말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 지우 잘 지켜봐 주세요. 맑은 목소리가 납골당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세 분께 절을 하고 돌아섰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의 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다. 하늘에서는 3개의 별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의 가족을, 그의 딸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지켜보며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평화로운 시선으로